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대만 증시가 약 28% 상승해 아시아 대표 지수 중 가장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 방송은 연초 이후 이날까지 대만의 자취엔 지수가 28.85% 상승했고 아시아 태평양 11개의 주가 지수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코스피는 8% 이상 하락하면서 최하위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한국이 내년 11월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되면 56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FTSE 러셀은 지난 10월 9일 우리나라 2025년 11월부터 편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른 주가의 상승 역시도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류진의 풍산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습니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 초청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에 머무르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이러한 소식 전해지면서 류진 풍산그룹 회장 관련주들이 주가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대규모 유상증자의 가능성이 줄어들자 이스페타시스의 주가가 강세입니다. 전날 금융감독원은 이스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진행하기 위해 제출한 증권 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스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철회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 지수는 그래도 또 시원한 빨간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헤드라인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슬슬 연말에 성적표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우리 한국 지수가 최하위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린 어떤 시선으로 우리 시장 바라봐야 될까요? 고개를 들려는 코스피 지수를 짓누르고 있는 강달러와 고금리 현상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면만 하지 말고요. 오늘 시장 잘 분석해 보시면서요. 내일에 이어서 내년도 시장까지도 좋은 예측치들 그리고 또 좋은 전략들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부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뉴지스 코너는요.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고요. 또 우리가 다양한 시장의 시각을 바라보면서요. 지금 현재 우리 증시 그리고 앞으로의 증시도 예측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소통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그리고 또 저희 방송은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저희 TV는요. 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당사 사칭한 피해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마감 시장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까지도 저희와 함께 보시죠. 마켓 쇼쇼쇼 1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도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준 대표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대표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저희가 헤드라인 열어보면서요. 또 시장 이야기 바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비관로 속 피어오르는 바닥론이라는 제목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일단은 이 헤드라인도 그렇지만 밑에 있는 세 가지의 또 단락들도 굉장히 하나하나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 헤드라인 꼽아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방금 전에 지영 앵커가 아시아 증시 대해서 대만이 28% 올랐고 네. 한국 시장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는 네.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은 대부분 다 동의하는 그렇죠. 다 아시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고 그러면 이 저평가 구간에서의 상황이 어느 시점에서 전환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과거 사례와 지금의 주가 수준을 판단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바닥론 얘기 나왔고요. 주가 많이 빠졌고요. 저평가 맞습니다. 그러면 과거 사례를 통해서 제가 한번 그 최근에 한 20년 내에서의 상황을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네. 저평가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거론하는 내용이 PBR 0.8% 수치라는 겁니다. 맞아요. 네. 주가수는 자산 비율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PBR이 1이 되게 되면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을 재평가해서 현재의 주가와 동일할 때 1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성장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제약바이오라든가 2차전지라든가 IT 플랫폼이라든가 로봇주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 대비해서 PBR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성장 가치가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을 두고 PBR이 뭐 10배, 20배, 30배, 엔비디아가 한 30배 정도 하거든요. 이렇게 PBR이 올라갑니다. 반면에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 있죠. 뭐 철강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석유화학 같은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판단할 때 PBR 1 미만으로 보통 유지되는 게 일반적 수준입니다. 은행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전체 한국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을 평가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현 시점에서의 PBR이 0.8입니다. 그러면 높은지 낮은지 잘 모르겠죠. 네. 그럼 과거에도 0.8 수준에서의 PBR을 보였던 적이 이번까지 해서 한 4번 정도 있었어요. 네. 2001년 9.11에 한국 증시 급락하면서 PBR이 0.8 수준까지 내려왔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PBR이 0.8 이하로 살짝 내려가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20년 3월에 팬데믹 상황에서도 PBR 0.8 수준까지 내려오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보여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에서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9.11 때도 마찬가지고요.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수가 일정 부분 하락하면서 저평가 구간에 들어오면 리바운딩이 세게 나온다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해 봤던 과거 흐름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우리 지혜영과 앞에 모두의 이제 시장에 대한 전반의 얘기를 하면서 네. 두 번째 단락에서의 고환율에 네. 대한 얘기를 했었죠. 네. 국내 증시가 저평가인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환율. 시장이 못 가는 네. 이유의 절대적인 이유가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PBR 0.8과 환율, 왜냐면 PBR 0.8에 대한 얘기는 뉴스나 기사에서 워낙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저평가에 대한 동의는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앞서 9.11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말씀드리게 네. 되면 9.11 때는 환율의 상황이 일시적으로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1,4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면 지수 저점과 환율의 고점을 같이 찍어주면서 바꾼 거네요. 네. 이후에 1,000원까지 하락을 했어요. 야. 그러면서 지수가 500포인트에서 네. 900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이야. 굉장히 세게 올라갔죠. 2001년 상황이고요. 거의 V자 반등으로 V자 반등. 올라왔네요. 네. 2008년 금융위기 때는 V자 반등이 아니고요. 한 3, 4개월 정도 1,000포인트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한 이후에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지수 상승에서의 흐름을 보여줬어요. 이때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은 금융위기 때는 1,600원까지 환율이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1,600원이었던 환율이 1,000원까지 쭉 밀리면서 지수도 반대 역의 상관관계로서의 흐름이 진행이 됐습니다. 팬데믹은 잘 아시겠지만 1,300원에 1,000원까지 내려갔고 지수는 뭐 1,400에 3,000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과 빗대어서 네. 과연 지수가 지금 저점이고 네. 환율의 상황이 1,450원 내외 가격을 넘나드는데 환율이 과연 하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수는 반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 수준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네요. 네.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저평가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뭐 다들 동의한다는 얘기를 제가 2번, 3번 하고 여러 번, 있는데 네. 환율만큼은 이게 내려갈까? 갈 수 있는 건지 내려갈까? 그죠? 1,500원 갈 수 네. 있는 건지 아니면 네. 여기서 뉴 노멀인지 꺾일 것인지에 꺾일 대한 것인지. 네. 부분에 의문점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것도 과거 사례로 한번 판단을 네.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집권 직전에 당선 이후에 환율 시장, 국내 환율 시장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환율이 1,140원 수준이었어요. 네.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그레이트 아메리카, 미국 우월주의, 그쵸. 관세 부과 그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1,140원이었던 환율이 1,210원까지 올라간 뒤에 취임 전후로 해서 이게 1,000원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겠죠. 네. 최근 내에서의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지금 1,450원입니다. 최근 내에서의 환율이 움직였던 지점에서의 저점이라고 시작점이라고 판단해보는 가격이 1,380원입니다. 네. 한 70원, 80원 정도 올라왔죠. 그렇다고 본다면 최근 내에서의 트럼프 1기 때와 가격 차에서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될 때 7, 80% 정도, 한 7, 8% 정도의 가격 형성에서의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판단해 보게 될 때 취임 전 단계에서 고환율과 강달러 현상에서의 흐름들이 누그러지는 과거 흐름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네. 지금의 환율 상황 1,450원, 뭐
일정 부분의 흐름에서 조금 더 추가 상승의 흐름들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정치 상황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주변에 여러 가지 요인들로 해서 변화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수는 저점을 통과하고 있고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들도 고가권대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과거에 나왔던 국내 증시의 PBR 0.8 기준으로서의 시점이 과거 모든 시점에서 주가의 바닥을 찍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과거 기사를 가져와서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아 그래 지금까지 힘든 과정에서의 흐름들의 상황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네. 그게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1월 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장의 변화의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측면으로 해석드리기 위해서 관련 내용을 한번 기사를 가져와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증시 바닥론에 관해서는 네. 여러 번 또 우리 투자자분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닥인 건 알겠는데 이 반등의 시기가 좀 언제쯤 올 것인가 그게 항상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제가 증시에 네. 대해서 좀 강세론자라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으로 네.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네, 맞아요. 시장이 안 좋다 하지만 네. 전체 지수적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최근래에서 11월에 찍어졌던 2,360포인트가 저점이었고요. 네. 최근래에서 2,400포인트를 두 번 찍어주는 형태에서의 흐름들입니다. 하면서 이제 조금씩 삼성전자도 49,900원이 저점이었고요. 네. 최근에 52,000원 전후로 해서 바닥점을 계속 다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악의 상황은 지났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흐름을 우리가 판단해 볼 것은 언제 가느냐죠. 그렇죠. 언제 가줄 것이냐? 언제 가느냐. 도대체. 네. 제가 매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산타랠리가 틀림없이 이번 장에서 있을 것이다라는 산타 말씀을 연락해 오신다고 하셨는데 네.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산타랠리의 기간은 어제 잠깐 왔습니까? 크리스마스 전까지가 아니고요. 이후에 크리스마스 네. 직전부터 1월 초까지가 산타랠리의 기간입니다. 네. 이게 통상적인 산타랠리. 네. 이제 산타랠리의 과정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흐름에서의 상황들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다만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우호적일 것 같아요. 과거 10년 동안의 주가 상황에서 12월 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거래소가 5번 상승했고요. 네. 코스닥이 6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장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시장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산타랠리는 여전하게 유효한 측면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질문 드릴 게 있는 건데 저 뒤에 있는 또 자료들 보면서 저희가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 10년간 코스피의 연간 상장 주식 회전율이 지금 또 거의 최저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걸 우리 증시에서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우리가 지수가 하락할 때, 주가가 하락을 할 때 매매가 많이 일어날까요? 올라갈 때 매매가 많이 일어날까요? 올라갈 때요.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수익이 나고 팔고 다시 사고, 네. 수익이 나고 팔고 다시 사고. 많이 매매하죠. 그렇죠. 네. 매매 회전율이 높아집니다. 네. 최근에의 시장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과정에서 흐름들이 나타났죠. 지난 8월 이후에. 네. 지금 시점에서의 흐름과 21년 이후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맥락점에서 최근 회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측면. 제가 시장에서 오랫동안 있어본 경험치를 토대로서 네. 시장을 평가해 보면 회전율이 높을수록 시장의 상황은 좋습니다. 좋죠. 그죠. 네. 회전율이 높아질수록 매매가 빈번해지고 활발해지는 형태의 매매가 나타날수록 시장 상황의 긍정도는 좀 높아지는데 최근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연동되어져 회전율도 약화되고 있고. 그죠. 뭐 전체적으로 매매에 대한 관여도가 좀 적어들고 있다는 면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오래지 않아 이 흐름에서의 돌아섬이 변화 있다. 틀림없이 네.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또 우리 증시에 관한 긍정 회로들 한번 돌려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힘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헤드라인 같이 한번 열어보면서요. 대표님과 추가적인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아, 이게 사실 저도 너무 질문을 네.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콜리아 밸류업지수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꺼진 불씨 살리고 있어요. 살리고는 있는데 살아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밸류업의 형태와 내용이 조금 변화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내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가 일본의 밸류 프로그램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맞아요. 적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일본의 밸류 프로그램은 2년 동안 진행됐어요. 22년 4월부터 진행돼서 올 초까지 해서 2년 동안 진행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네. 밸류 프로그램은 첫 번째 시작 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는 유인책. 뭐 상법이나 회사법 개정을 해주겠다. 통해서 네. 기업들이 밸류업에 동참하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나왔던 토론회에서 PBR 0.3 미만의 기업은 강제 M&A 네.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죠. 네, 맞아요. 이게 어떤 뉘앙스일까요?
풀어주세요, 대표님. 일본에서 네. 올 초에 나왔던 밸류업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그 메시지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납니다. 1월, 2월, 네. 3월에 PBR 1 미만 기업에 대한 증시 퇴출이었어요. 맞아요. 맞아. 그 강수 뒀었죠. 규제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의 마지막은 규제입니다. 규제를 통해서 기업들이 동참을 하게끔 진행을 시키는 거였어요. 이때 토요타 기업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170불 수준에서 280불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왜냐면 네. 그때 PBR이 1 미만이었거든요. 네네네. 토요타가. 그래서 토요타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증시가 올 초에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던 것은 PBR 1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 증시 퇴출. 네. 강수를 뒀죠. 네. 지금 나왔던 아직 적대적 M&A 지금 그렇죠. 이야기 적대적 나왔잖아요. M&A 할 수 네. 있다라는 PBR에 대한 내용도 규제 일환의 내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M&A 당할 수 있다. 네. PBR 낮으면 네. 그래 PBR 올려라는 의미거든요. 이런 맥락점에서 기존까지는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은행주, 뭐 관련 그 금융주들이 지주사들을 보험, 포함해서 네. 이런 종목들이 강했어요. 네. 그런데 어제 오늘 흐름에서의 변화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기업이 적극적으로 PBR에 대처를 하고 있는 현대엘리베이터라든가 또는 어제 강했던 LG 디스플레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가 PBR이 0.5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에서의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 PBR이 0.3입니다. 그리고 또 최저점이기도 했었는데 포스코홀딩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지금부터는 네. 지금까지는 금융주 일변도의 주가 움직임의 흐름이 진행됐다면 KB금융이 0.23에서 0.6까지 올라왔어요. 네. 일정 부분 올라왔어요. 좀 더 네. 가야 되겠지만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일반 기업 내에서 적대적 M&A를 당할 수 있다라고 또 예상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네. 토요타 자동차가 올해 주가 올라갔듯이 기존까지는 미쓰비시 은행이라고 하는 일본의 금융주가 시장을 주도해서 일본의 밸류 프로그램을 작동시켰거든요. 그리고 올해 토요타가 올라갔듯이 우리 시장에서의 흐름도 금융주가 지금까지 시장을 밸류업과 밸류업을 관련해서 지도했다면? 선도했다라면 이제부터는 저평가되어진 기업군 내에서의 흐름의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200개가 넘는 기업들이 지금 PBR 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맞아요. 많은 종목이 상태로 네. 유지되고 있다라고 그 기사에 나왔었죠. 네. 그럼 이 종목들을 탐색을 해서 이 종목 중심으로 해서 우리 관심을 가져본다라면 이 밸류업과 관련된 패러다임 변하는 과정에서 이들 종목의 주가 상승의 어떤 도약점이 될 수 있는 흐름들. 그래서 투자의 어떤 그 진행처럼. 몇 가지 보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일단은 이 네. PBR 밸류 프로그램이 작동될 네. 때 변화할 때는 큰 종목 중심으로 갑니다. 네네네. 작은 종목들은 잘 작동하지 않아요. 아까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 네. 같은 종목들도 지금 PBR이 0.3, 0.5거든요. 네. 기업 가치 재고 측면에서도 현재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이 움직임이 이번 주 다음 주 네. 흐름에서 개선되는 현상으로서의 주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사 그냥 흘겨 보내고 뭐 일부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종목에 국한적으로 재료 가치가 부각되면 주가 상승하는 거 아닌가라고 감안하실 수 있겠으나 앞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중요도를 판단해 볼 때 기사의 중요도는 굉장히 크다라고 해서 제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 궁금한 부분들도 네. 있습니다. 사실 밸류업에 관한 신뢰도가 외국인을 유입시키는데 좀 중요한데 그렇죠. 최근에 뭐 해외 기사들 보면은 뭐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한 신뢰도가 좀 정치 리스크 때문에 약간 희석됐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좀 있기는 한데 네. 신경 안 써도 될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신경 안 쓴다라기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운용을 할 때 네. 기업 가치 평가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기관은 기업 가치적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네. 외국인들은 그보다는 환율의 측면에서 굉장히 오히려 더.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저평가된 기업에 대해서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네. 담는 형태보다는 환율의 변화가 나타나면 외국인이 여기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기에는 쉽지 않은 시장인 거는 맞는 거네요. 제가 앞서 네. 모두의 환율 상황의 흐름과 최근에 네. PBR 0.8 수준에서의 네 차례의 시장 상황을 엮어서 네.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1,450원 수준에서의 상황에서의 환율이 변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죠. 두 가지 근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연말이 되면 기업들이 1년 동안 수출했던 수출 내고 물량이 나옵니다. 환율이 내려갈 수 있는 여지에서의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국내 보유한 외환 보유가 4,1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22년 10월에 1,444원 찍을 때 외환보유가 4,160달러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환보유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정부에서 적극 개입이 나올 겁니다. 연말과 정부 개입을 통해서 지금 환율이 가능하다. 추가로 상승하는 그건 분위기에서의 아니다. 상황보다는 네. 여기서 어떤 계기, 왜냐하면 미국의 달러 인덱스 보더라도 108 수준에서 지금 네.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네. 꺾일 수도 있다는 내용에서 네.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한번 꺾이게 되면 환율의 급변화 속에서 외국인이 유입되는 현상들, 요 타이밍만 우리가 딱 보고 있으면 됩니다. 달러 인덱스 변화하는지 흐름에서의 방향 전환이 나타나는지 요것만 국내 원달러만 보지 마시고요. 해외 시장도 관찰하시면서 투자의 어떤 유인책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외국인 수급에 관해서 우리가 또 추가적인 전략들 대표니까 들어봤고요. 자, 오늘 뉴티스는 여기서 마무리해보고 저희가 다음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또 이스페타시스 관련한 내용들 뜨겁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좀 뜯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이슈들은 저희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헤드라인 통해서 전해드렸죠. 오늘 풍산그룹주도 움직이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자세히 이 이슈들 한번 증시에 녹여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은혜로운 섹터 통해서 시장 한번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오늘 이스페타시스가 장중한 때 11% 넘게 슈팅이 나오기도 했죠.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 측에서 이스페타시스에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이스페타시스가 다시 제출을 했었던 유상증자 증권 신고서에 대해서 금감원이 오늘 정정신고서를 또 제출해라 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금감원 공시에 따르면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한다라면서 심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IB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의사는 지금 명확히 전달된 상황이라면서 이스페타시스 역시도 부담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타임라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에 5,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증권 신고서를 이스페타시스가 제출을 하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거래일에 22% 넘게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12월 2일에 이 유증권에 대해서 금감원 측에서는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라라고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 유증 계획이 좀 철회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 모아지게 되면서 바로 그 다음 거래일에 26% 강한 슈팅이 나온 바가 있었죠. 그런데 철회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12월 11일에 이스페타시스가 빠르게 금감원에 정정 신고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가는 13% 넘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을 했었죠. 그런데 바로 어제 금감원 측에서 또 정정신고서를 제출을 해라 라는 요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장중한 때 11% 넘게 급등세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체크를 하셔야 될 점은 금감원 측에서 첫 제동을 걸었을 때 26% 넘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좀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어 있고 장 초반 대비해서도 시세가 좀 반납되는 중이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유증을 강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규모는 5,500억 원 규모이고요. 이 중에서 3,000억 원가량을 탄소 신소재 기업인 제이오의 지분 33.3%를 인수하는 데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이스페타시스가 책정한 제이오 기업 가치는 9,000억 원가량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오늘 11시께 캡처를 한 상황입니다. 시가총액이 4,600억
700억 원밖에 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95%가 넘는 웃돈을 주고 이 제휴를 인수를 하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업 구조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수그룹 내에서 이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조금 연관이 있죠. 그런데 전혀 연관이 없는 PCB 사업을 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가 왜 갑자기 제휴를 인수를 하려 하나, 이 부분이 가장 큰 의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PCB와 탄소 나노튜브 간의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업계에서는 PCB 탄소 나노튜브를 합친 제품은 아직은 없다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과연 이 마음을 꺾고 3개월 내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번 유증권에 대해서 무효화시킬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됐다라는 이야기 들어오게 됐죠. 일단 국내 재계 인사 중 첫 초청장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류진 회장은요, 미국의 기업인과 정계 핵심 인사들과 상당히 두터운 인맥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부시 전 대통령에게 데디, 그러니까 아빠라고도 부르고요. 바버라 부시 여사의 장례식에 참여한 이력도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인터뷰 살펴봤더니 트럼프 재취임에 걱정하지 않는다라면서 나는 이 트럼프와 잘 맞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오늘 풍산과 풍산홀딩스 각각 21% 넘게 혹은 상한가 터치하는 움직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장 초반 대비해서 시세를 계속해서 반납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신세계그룹의 회장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와 만나서 10분에서 15분가량 대화를 나눴다라는 소식 속에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안착 후에 장을 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규장에서 8% 넘게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상승 전환하는 데 성공해서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보이고 있다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포집 활용 저장입니다. 일단 정부에서 2030년까지 녹색금융 45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고요. 2025년까지 2조 7천억 원가량을 투입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무탄소 에너지원 기술 개발과 청정 메탄올 사업을 육성키로 했습니다. 캠트러스와 그린케미컬, 에코바이오 나란히 장중 한때 두 자릿수까지 강한 슈팅 나왔고요. 장중 한때긴 했습니다만 캠트로스 27% 넘게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지금 장 초반 대비해서 계속해서 시세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레알이 한국의 스킨케어 브랜드인 닥터지를 인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실제로 과거에 한국 색조 브랜드인 3CE를 인수한 이력이 있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6,2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들의 흐름 시장 대비해서 더 선방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폴더블 폰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폴더블 아이폰에 대해서 26년 2분기부터 양산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했고요. 1세대 제품 전량이 모두 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맡을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UTI와 파이nem텍과 같은 종목들이 장중한 때 두 자릿수까지 급등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이슈 시간에는요, 어느덧 생활 속에 잘 스며든 로봇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궁금하시죠? 자,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쇼쇼쇼!
네, 은혜로운 섹터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여러분들과 체크하고 오셨고요. 자, 그럼 대표님과 함께 시장 진단을 먼저 좀 받아볼까 합니다. 오늘 시장을 대표님은 한 줄 평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한준평 전체적으로 시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네. 성장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 섹터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제가 로봇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아마 방송을 보는 예, 시청자 네. 여러분께서는 네. 아우 오늘 올라가니까 또 로봇주야 이렇게 아, 말씀하실 네.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방송에 오면서 네. 다른 경제 채널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많이 보시죠? 로봇주 오늘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아유, 저희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로봇주를 많이 얘기할 수도 있고 시장에서 네. 관심도가 높아지는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로봇주의 흐름이 네. 연속성을 가지고 시세 탄력을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이죠. 네. 오늘 하루만 오르고 다시 갈 주가 것이- 조정을 네. 받으면 굳이 오늘 장에서 주요도 깊게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제가 로봇주를 오늘 꼭 올라서만이 아니고 네, 네, 네. 이 로봇주의 전반의 흐름들은 좀 더 상승의 시세를 연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근거로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네. 오늘 올라서 로봇주야 이게 아니고 로봇주가 이제 부각을 받고 있다는 네.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네. 좋아요. 드려보려고 네. 그러면은 저희가요 아주 자연스럽게 한번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슈가 어떤 이슈인지 대표님이 또 설명을 해주세요. 생활 속에 진하게 스며든 로봇주. 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볼까요? 제가 앞서서 모두에 네. 성장 섹터에서의 순환매 과정이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 성장 섹터가 무엇이냐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짧게 말씀을 네, 드리면 네, 바이오가 있고 2차전지가 있고 IT 플랫폼이 있고 로봇이 있습니다. 네. 최근 내에서의 흐름에서의 성장 섹터의 순환 흐름을 우리가 되짚어서 역사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겠어요. 네. 지난 4월에 네. 알테오젠 주가가 상승 초기 국면에서 17만 원에서 시작을 해서 주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성장 섹터 내에서 물론 바이오 섹터는 지난해 연말부터 좋았긴 했지만 알테오젠의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줬던 것은 올해 4월, 5월이었어요. 이때 본격적으로 시세 탄력의 흐름을 만들어냈거든요. 이때 바이오가 집중적으로 부각이 됐던 시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의 시세 흐름에서의 성장 섹터에서의 주도권이었죠. 네. 4월, 5월에 그랬고요. 7월, 8월에는 뭐가 움직였을까요? 7월, 8월 바이오 다음이요? 바이오 다음에 움직였어요. 다음에 움직였던 거. 갑자기. 2차전지였죠. 네. 2차전지가 움직였나요? 2차전지가 네. 전체적으로 움직인 건 그렇죠. 아니지만 그래서 기억에 남지 7월, 않아요. 8월에 네. LN솔이 33만 원에서 43만 원까지 올라. 물론 LN솔만 올랐어요. LN솔만요. 네, 그래서 2차전지가 성장 섹터에서 바톤을 이어받긴 했지만 네.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차전지에서의 LN솔이 7월, 8월에 두 번째 바톤을 이어서 성장 섹터의 흐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세 번째, 10월에는 어떤 성장 섹터의 주가 움직임이 진행되었을까요? 10월, 11월 흐름 해석까지. 조선 성장 아니니까 그죠? 네이버가 좀 올랐던 게 IT 플랫폼. 네, IT 그렇죠. 플랫폼. 네. IT 플랫폼 내에서의 업종은 네카우가 있고요. 제가 네. 말씀드렸죠. 엔터가 있고요. 엔터. 그다음에 미디어 저기 컨텐츠. 미디어 컨텐츠가 게임 게임이 있습니다. 있죠? 이게 네. 이제 IT 플랫폼 내 네. 평가되는 종목들입니다. 이 중에서 엔터가 굉장히 강했죠. 네. 엔터가 굉장히 강하긴 했지만 대표성 있는 종목을 판단할 때 네이버를 우리가 그래도 보통 판단합니다. 저점에서 많이 그리고 나머지 올랐죠? 네. 좀 빠른 종목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16만 원, 17만 원에서 10월, 11월 겨냥을 해서 주가가 22만 원, 21만 원까지 맞아요. 주가가 움직였어요. 맞아요. 조금 조정받고 있죠. 네. 네이버 IT 플랫폼이 조정을 받으니까 바로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로봇 주의 아주 대표주, 물론 강한 종목은 전진건설 로봇이 최근 흐름에서 굉장히 네.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네. 로봇주 하면 대표성 있는 종목을 얘기할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많이 당연히 얘기하죠. 생각이 나죠. 네. 우리가 IT 플랫폼에서 네이버를 얘기하고 네. 2차전지에서 LN솔을 얘기하다시피 로봇주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대표주로 우리가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선 모두 말씀으로 돌아가서 네. 로봇주 오늘 움직이지만 더 갈 수 있느냐를 이제 판단해 봐야 네, 되겠죠. 그렇죠. 바톤은 이어받았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2차전지, IT 플랫폼, 로봇으로 현재 이어지는 순서. 왜냐하면
IT 플랫폼의 네이버가 좀 조정받고 있거든요. 지금은 조정이죠. 이 순환이 네. 계속 순환됩니다. 네. 요거 한번 외워두시면 나중에 시장에서의 흐름을 판단할 때도 도움이 이 많이 순서대로의 되겠어요. 네. 움직임이 진행됩니다. 네. 그렇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좀 강합니다. 주가 뭐 한 7%, 8% 정도 올라가고 8% 정도 있어요. 오릅니다. 부담스럽다. 이제 못 사. 네. 왜? 어제 가격이 있는데. 네. 8% 무거운 주식이 올랐으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 알테오제는 뭐 한 40% 정도 이상의 주가 움직임이 진행이 됐어요. LN솔 같은 경우에도 한 30% 정도 주가 상승해서의 흐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무거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25% 정도 주가 상승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좀 더 가벼운 로봇주의 흐름에서의 상승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오늘 8%가 첫 번째 상승에서 흐름이 진행이 되었지만 네. 그 성장 섹터의 흐름을 전반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있다?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 오늘 상승을 줬지만 성장 섹터 내에서 순환 흐름으로서의 로봇주가 이제 시작됐다. 시장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로봇 섹터가 움직이는 흐름으로의 변화가 되고 있구나. 관심을 지금부터라도 전진건설 로봇 일주일 전에 잡았으면 큰 수익이겠지만 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로봇주에 대한 전반의 흐름이 이번 주, 다음 주 구간까지 최소 흐름을 잡게 되면 2, 3주 정도의 흐름은 그 섹터가 끌고 갑니다. 그래서 관심권에 두고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로봇주를 계속 지켜봐도 된다라는 의미인데 오늘의 또 이슈를 보면요. 네. 이 조선과도 연관이 되어서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네. 조선의 인력난은 로봇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모멘텀도 좀 가져가는 것 같은데 요 이슈 자체의 탄력을 받아가기에는 조금 단기적이라고 보실까요? 조선 쪽에서 협동 로봇 얘기도 네, 그 이야기 있고요. 나오면서 이제 오르더라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최근에 뭐 수술용 로봇에 대한 얘기도 네, 있고요. 그쵸. 네. 방산 쪽의 로봇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주가가 올라가기에 여기에 대한 재료 가치가 부각되는 거고요. 제가 또 다른 재료 가치 부각의 네. 내용으로 네. 제가 알고 있는 뇌피셜로의 설명을 하나 드려볼게요. 한번 내피셜 들어볼게요. 네. 요즘 조선이 강하니까 조선주와 로봇을 연결시켜서 주가의 상승 이후로의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 해석이 있죠. 네. 로봇주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기술력이 좋은 기업은 현대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게 이제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과 큰 회사이거든요. 현대에서 인수했던. 현대에서 네. 인수를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현대에서 인수한 내부 이면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 현대차 그룹의 승계가 일단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승계를 하려면 다른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지배 구조 자체가 지주회사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주회사 지분을 넘기면 승계가 바로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현대차 그룹은 순환 출조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분을 사야 됩니다. 근데 정의선 회장이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몇 천억, 몇 조 정도의 자금을 조달해서 지분을 인수해야지만 승계가 되는 건데 아버지로부터 이 승계 자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승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의선 회장이 투자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를 할 때 이면에서의 계약이 있었어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거든요. 이 기업의 80% 지분을 넘기면서 4년 이후에 이 기업을 상장하는 조건으로 지분을 넘겼습니다. 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되사주는 뭐 형태 약간의 그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4년이 되는 내년 5월이 상장 시한의 마감 수준에서의 기간입니다. 그러면 승계 문제도 있고요. 상장 시기도 있고요. 내년 5월이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 기한입니다. 그러면 올 연말부터 내년 초에 준비해야죠. 네. 준비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럼 로봇주의 전반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으로 바뀌겠죠. 네. 그럼 로봇주의 분위기는 좀 더 흐름이 이어갈 수 있는 네. 상황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하고 주가의 상승 여력은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시장에 계속 이제 모멘텀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가 탄력을 계속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단순하게 네. 조선과 의료용 로봇으로 접목시켜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단발성 상승으로밖에 흐름이 단발성이죠. 네. 연결되지 않겠죠. 근데 이런 네. 재료 가치는 무한성, 그다음에 재료가 언제까지 없어질지
기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더 그 재료 가치적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장에 도래할 수 있는 다양한 모멘텀들 함께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이 로봇주 중에서 어떤 종목군들 오늘 또 픽해 오셨는지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과거에 로봇주 하면 네. 로봇 관련주들이 뭐 한 15개 종목 되는데 여러 작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최근에 맞아요. 흐름을 보면 앞서 성장 sek터의 종목들도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가는 종목 그러니까요. 위주로의 큰 종목들 중심으로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는 네. 네이버를 사든가 알테오전을 사든가 에렌소를 사든가 묵직한 아이들을 이 대표주로 사면 네.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답이 나오겠죠. 이미 나옵니다. 네, 네. 답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해당 종목에서의 주가 상승에서의 흐름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17만 원, 18만 원 수준까지. 왜냐하면 저기 앞에 흔들림이 많이 컸던 지역에서의 가격까지는 움직일 수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의 가격에서 접근하시더라도 충분히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통상 오늘 강했으면 다음 영업일 시점에서 이런 종목도 한번 흔들리죠. 네. 그런 맥락적에서 본다면 지금보다는 오늘은 거의 상승 목표치에 고점 라인 왔기 때문에 네. 내일이든 모레든 다음 주든 흔들림 나올 때 접근을 하시면 추가 수익률을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네. 그냥 계속 좋은 탄력을 보여주게 된다면 우리는 어떡하나요? 삼성전자가 3%, 4% 이렇게 올라가는 적 있나요? 그렇진 않았죠. 네이버가 최근에는. 그렇게 올라가나요? 알테오젠은 조금 성격이 다르겠지만 네. 대부분 흔들림을 주고 갑니다. 대표주들은. 그래서 레모로틱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맥락점에서 흔들릴 본다라면 때? 네. 흔들림을 틀림없이 네. 다음 영업일수에서는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로봇에 관한 모멘텀들이 시장에 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지속이 될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실까요? 기한적으로는 이제 내년에 전체적으로 로봇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건데 앞서 말씀드린 성장 섹터들 있죠. 네. 성장 섹터 내에서 어떠한 다른 섹터의 흐름이 시장을 주도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네네네. 만약에 알테오젠이 강한 상승을 보여준다. 대표주 그러면 제압 또는 바이오일까요? 네이버가 강한 네. 상승을 보인다. 에렌솔이 강한 상승을 보인다. 그 흐름이 이전됩니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단계까지는 로봇이 끌고 가겠죠. 아, 돈의 흐름 자체가 계속 쏠림 현상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섹터 내 성장 대표주들이 여전하게 뭐 왔다 갔다 한다. 하루 상승하는 큰 위험 없습니다. 강한 상승 주도로 진행된다면 여기서 좀 꺾이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로봇 섹터에 관한 전략까지도 받아봤습니다. 자,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1부 마지막 코너로 인사드립니다. 증권가의 인사이트들 저희와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자, 오늘 증권가의 시선에 관한 코멘트를 짧게 드리자면요. 사실상 올해만요. 외국인 순유입액 규모가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12조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증시의 상당 부분의 매물출에는 삼성전자에서 일어났다라고 보셔도 될 텐데요.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조금 더 가능성 있게 바라봤을까요?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리포트들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쪽에 관한 하향 리포트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왜 하향이 됐는지에 관해서는 또 IM증권에서 비슷한 맥락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컨센서스 하회다라는 이유가 있었고 기존 반도체 부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요.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또 언급을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생략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증권가의 시선 속에서 계속되는 목표
목표가 하향 주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치를 좀 내봤는데요. IM증권에서 가장 낮은 목표가를 내세웠고요. 신한투자증권이나 키움증권 쪽에서도 7만 원대는 유지를 했는데 대부분 7만 3천 원, 7만 4천 원 부근이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8만 원까지도 내다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증권가의 시선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번 통계를 내보자면요. 한 7만 3천 원에서 7만 2천 원 부근 정도를 삼성전자를 좀 내다보는 시선들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바랄 거는 여기에서 또 한 번 더 눈높이를 낮추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인데요. 오늘의 IM증권의 목표가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ST팜 쪽으로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ST팜 쪽에 관한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요. ST팜은 일단은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치료제에 관한 원료 의약품을 만들고 납품하는 회사잖아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ST팜이 제공 중인 원료 치료제가 잘 팔리면 ST팜의 매출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기존 품목 2개에서 4개까지 늘어갔고요.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사상 최대치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아직 공시가 된 건 아닌데요. ST팜에서 만들고 있는 치료제의 원료, 그리고 그 원료를 사용하는 치료제가 6월 달에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들이 공시가 되고요. 또 시장의 모멘텀이 된다면 주가의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치들도 오늘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수의 임상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매출의 확장성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목표가 대비해서 목표 주가는 좀 동결하는 양상들 보여왔지만 지금 주가 대비해서도 상승의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긍정적인 흐름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리포트 중에서 유일하게 또 목표 주가 상향됐던 게 스튜디오 드래곤인데요. 어제 SBS 쪽에 관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나오고 나서 또 스튜디오 드래곤 쪽에 관한 증권가의 시선들이 나왔거든요. 일단 올해는요. 흑자로 전환하는데 우리가 조금 가시적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에 편성이 확대가 되고 지금도 넷플릭스와 계약 중인데요. 재계약을 추진 중이고 아마 무리 없이 재계약이 완성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기대되는 신작 중에는요. 시그널2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또 콘텐츠들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한 매출 가시화도 우리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5만 5천 원 기존 목표가에서 6만 4천 원까지도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상승의 폭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SBS가 이끌었지만 또 미디어 콘텐츠 쪽에 관한 전반적인 훈풍들이 우리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디텍 매드와 STI도 보겠습니다.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에는 진단 키트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굉장히 또 글로벌적인 매출 확대가 지금 좀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쪽 분야에 관해서 굉장히 독점적인 선점 위치를 가져가고 있는 기업인데 바디텍 매드는 진단 기기 14종과요. 또 진단 키트 140종이 넘어가는 것에 관해서 유럽 쪽에 어떤 기준을 획득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왔고요. 또 거기에 그치지 않아서 마약 진단 시장까지도 현재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 미국 지역, 그리고 브라질, 아프리카 지역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진단 키트에 관한 매출 상향이 예상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매출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들 있었고요. 자, 그리고 또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좀 나와주면서 기존 목표가 대비해서 수정 목표가도 동결하는 양상들까지도 현재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STI도 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STI에 관해서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2025년도 실적 성장성이 가장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내년 실적 성장 여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STI는 또 HBM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또 시장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주문형 반도체가 또 한 번 우리 시장에 도래를 하면서 그러한 트리거의 영향들을 받아갈 수 있는 그 모멘텀 역시도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그런 시선들이 시장에 있었습니다. 물론 기존 목표가 대비해서 수정 목표가는 동결하는 양상도 보여오긴 했었지만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상승의 여력들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제외하고는요. 시장의 모멘텀들 많이 가져가는 그런 리포트들 유의미하게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권가의 시선 봤다면요. 우리 이제 조금 더 눈을 넓혀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정 국면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시선으로 좀 바라봐야 할지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현재 저희 시점에서는요 94,400달러 선까지 내려서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추가 매입에 관한 소식을 전해왔고요.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됐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이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매수하게 된다면요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유입에 관한 긍정적인 흐름들은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물 ETF 쪽으로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그 유출량들이 지금은 포착되고 있고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도 하락세이기 때문에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제는 미국 시장에서의 그 열기는 조금 식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알트코인 쪽으로의 시선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3,400달러 선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비트코인은 하락했고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코인 쪽에 관한 상승 여력들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ETF 쪽에 관한 순유입들이 유출이 됐다라고 해요. 그 순유입에 관한 이야기들 좀 나오면서요. 오늘 시장에서는 3,400달러 선 견조한 흐름들까지도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리플코인은 현재 2.25달러 선 나타내주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테더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솔라나 코인은 0.7% 상승하면서 어제 대비해서도 견조한 흐름들까지도 현재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전반적으로 알트코인 쪽에 관한 시선 흐름들이 좋았습니다. 물론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는 어느 정도의 조정폭 나타내고 있지만요. 체인링크, 도지코인, 트론, 아발란체까지 시장에서 상승하는 흐름들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리플에 관한 스테이블 코인 출시가 됐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테더를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요. 양자 컴퓨터 개발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을 위협할 수는 없다라는 그러한 보도들도 시장에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과 하락론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지배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다양한 시장의 모멘텀들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와 함께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살펴보셨습니다. 마켓 쇼쇼쇼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요. 오후장 전략들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